9-9 문제로 들어갈게요. 임의적 당사자 변경. 이거 판례적인 상황이고 내가 이미 판례 평석을 했던 사안인데 특이한 사안이야. 근저당권 말소를 하려고 그래. 돈을 빌렸던 회사가 근저당권을 말소하려는데 이 회사가 그냥 개인 회사급인데 뭐 주식회사는 주식회사지만 개인 회사급이니까 이 돈 빌렸을 때 뭐 이게 회사가 돈 빌리는 건지 대표이사 사장이 나서서 돈 빌린 건지가 조금 애매해. 보통 사람들 그 개념도 없어. 그냥 자기 회사 뭐 자기 개인처럼 하는데 형식은 또 주식회사네. 그럼 실제 법리적으로는 이게 그 자연인으로서 대표이사가 순수한 자연인으로서 돈을 빌린 건지 회사의 입장에서 돈 빌린 건지 자기가 나서긴 나섰지만 결국 자기가 나서서 돈 빌려왔지만 이게 회사 입장에서 빌린 건지에 따라 틀린 거야. 근데 이제 소송을 어떻게 냈냐면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 소송을 냈는데 개인 명의로 냈어.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냈어.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냈는데 근저당권 설정된 거 말소 청구 소송을 냈는데 소송을 하다 보니까 이게 내 개인이 빌린 게 아니라 이 회사에서 빌린 거야. 회사에서 X주식회사 대표이사 갑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 그림으로 하려면 X가 아니라 갑이지. 갑 대표이사 개인이 은행이랄까 그 금융권에 대해서 돈 빌리고 근저당권 했다가 뭐가 이제 말소해 달라는 상황이 말소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말소가 안 됐는지 근저당권 설정 등기에 대해서 말소 청구 소송을 갑의 입장에서 냈어. 대표자 갑. 그런데 보니까 이게 내 개인으로 빌린 게 아니라 X 주식회사의 입장에서 빌렸다고 생각돼서 설정된 근저당권이라든지 하는 상황 때문에 소송 도중에 이게 숫자가 나온 거가 조금 의미 있어. 봐봐. 12월 26일, 11월 18일 날 소송 내고 12월 26일 날 당사자를 X 주식회사를 추가하는 꼭 교환적인 경우만 생각하지 말고 일단 추가하는 신청을 해서 그 다음에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갑이 소를 취하했어. 갑이 소를 취하했어. 갑이 낸 것은. 원래 추가됐으니까 어떤 거야? 갑도 있고 X도 있었는데 이제 그 다음에 X는 소를 취하했지. 소를 취하면 X 부분은 소송 계속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지. 이런 상황이 지금 전개됐어. 그 다음에 소취하에 대해서 피고 측이 동의를 해줬어. 피고 측이 동의를 해줬어. 그래서 이제 결국은 X 주식회사와 피고 Y 그 금융권 상호 신용금고 주식회사 사이에 이제 판결이 선고됐는데 이 경우에 있어서 판결이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느냐의 경우에 이 임의적 당사자 변경 갑으로부터 X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이 판례가 인정할 수 없다라고 했어. 인정할 수 없다. 당사자 바꾸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 즉 임의적 당사자 변경에 추가적으로 추가 신청한 것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했어. 하면서 다만 그 자체는 인정할 수 없지만 소송 경제 및 신의 측에 비춰서 나중에 보면 소송 경제 및 신의 측에 비춰서 이러한 잘못이 문제 삼을 수는 없다. 새삼스럽게 문제 삼을 수는 없다. 판결까지 간 단계에서 이걸 갖고 트집 잡을 수는 없다라고 해서 나중에 결론적인 부분을 보면 880년에 보면 소송 경제 측면에서나 신의 측 등에 비추어 그 후에 새삼스럽게 당사자 추가 신청의 적법 여부를 문제 삼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라고 판시했고 이후에도 마찬가지 2008년 판례도 마찬가지다 이런 게 있어서 내가 이미 그 전 단계 판례를 평석한 건데 근데 내 입장은 뭐냐면 나머지 학설들과 마찬가지로 그냥 직접적으로 당사자 변경을 인정해버리지 그거는 안 된다고 하면서 구태여 소송경제나 신의치라는 민사법의 어떤 상위의 기본 이념에 따라서는 뭐 이거 문제 삼을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어떤 상황으로 이렇게 이중적으로 할 필요 있겠는가? 직접 당사자 변경을 허용하면 어떻겠는가? 그럼 나는 당사자 변경을 무제한 허용하자라는 건 아니지. 당사자 변경의 경우 또는 앞에서 우리가 소변경 같은 경우도 항상 기본 취지를 생각해봐. 당사자를 원고가 지 맘대로 실체법적인 변동이 없는데도 바꾸자 할 때 뭔가 이유는 있을 거야. 근데 이제 그 원고 측에 바꾸자 하는 사람에
따라서만 바꿔준다면 또 누구 하나는 이익은 생각 안 해줄 수가 없어? 이 반대쪽 사람이 이익을 생각 안 해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 반대쪽 사람은 뭐야? 예컨대 이게 피고 측은 실제 피고 입장을 생각해 준다면, 반대측 입장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당사자를 A라는 사람을 갖고 싸우다가 대상으로 B가 이어받는 경우에 있어서 B는 나중에 이제 최종적으로 자기가 당사자에 대해서 판결의 효력을 받아야 되는데 어느 부분이 있는 거야? 자기가 방어를 펼치지 않은 어느 부분이 있는 거야? A가 방어를 펼쳤던 부분을 이어받는 거 아니야? 당사자 변경이라는 것은. 당사자 변경 이런 것의 취지는 뭐야? 앞에서 진행되던 거가 뒤에서 이어진다는 개념으로 활용이 되니까 그 이어져서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존 당사자는 마음에 안 들면 이제 소송에서 탈퇴한다든지 이런 것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여튼 이 새로 들어와서 추가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지금 담당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것이 연결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자의 방어상의 이익이라든지, 내가 맨날 얘기할 때 판결의 효력을 받는다면 충분히 자기 변명을 펼칠 기회가 보장된 상황에서의 판결의 효력인데, 어디가 공백이 있어? 지금 전 당사자가 펼친 부분에 대한 자기 입장에서는 공백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것을 이어받는 데 대해서 이 사람의 이익을 생각해 줘야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당사자 변경을 판례처럼 인정 안 해버리면 심플하지만, 만약 인정할 때는 무조건은 아니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그 인정 여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는 그 바뀌어서 들어가는 사람의 경우는 원래 입장과 지금 원고 측인데, 이 경우는 원고 측인데 원래의 당사자와 바뀌는 당사자 사이는 잘 보면 우리가 법인격, 법을 알아서 그게 회사냐, 대표자, 개인, 자연인이냐 했지, 실제적인 상황은 그 사람이 일 벌려놓은 거잖아. 잘 봐봐. 그 배우의 회사가 있다고는 치지만, 그 개인 회사라는 이런 전제로 보면, 그거나지, 굳이 법인격이 이쪽이 있는 거고, 이쪽은 그 대표자고, 이렇게 구분하는 게 이렇게 그냥 개인 기업에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이 사장의 입장에서는 결국은 앞소송도 지가 한 거고, 뒷소송도 지가 하는 거지. 다만 법리적으로만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당사자, 바뀌는 자와 종전 당사자 펼친 것에 대한 이어받는 데 있어서 그다지 불이익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 없는 상황이라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실체법적인 변동이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 이 잘못 삼았다라는 이 상황에서 원고로 나설 자는 이 법인격이 있는 X 회사여야지 그 대표자가 자연인으로서의 갑이 나설 건 아니었지만, 결국 회사가 나선다고 해도 결국은 누가 소송해? 그 대표자가 소송 수행하는 거고, 결국은 갑이라는 사장이 하는 것이니까 앞에 벌려놓은 게 전혀 터무니없는 딴 사람이 벌려놓은 걸 네가 이어받아라, 이런 꼴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어받는 데 대해서 당사자 변경함에 있어서의 불이익, 이런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상황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그 다음에 아까 시점 같은 거 봐봐. 소송이 한참 진행된 것도 아니고, 내가 시점도 의미가 있는 게, 소송의 초반이잖아. 소송의 초반이고, 그 다음에 상대방도 오케이도 해주고, 이런 거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대법원 판결도 나중에 소송경제나 신의측 등이라는 말을 끌었었지만, 당사자 변경을 자기네가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깨면서까지는 못 해주지만, 하여튼 큰 틀에서는 인정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 입장은 곧바로 당사자 변경을 인정해라, 이런 상황에서 1심 절차이고 소송 초기고, 그 다음에 그 바뀌기 전과 바뀌기 후도 넓은 의미에서 같은 주체로 봐줄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굳이 이게 안 된다라고 하고 구차하게, 신의측, 여러분이 배울 때 신의측 같은 어떤 그런 일반 조항은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신의측에서 보면 기존 교과서에서는 그런 논의를 안 했는데 내가 거기에 어떤 논의를 붙여놨냐면, 이걸 보충적으로 써야 되는지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지 그런 논의를 소개한 뒤에는, 그 뒤에는 또 교과서에 그런 논의가 있다고 나오는데, 원래는 그런 얘기가 없었었어. 근데 신의측을 그럼 일반적으로 쓸 거냐, 보충적으로 쓸 거냐, 이런 논의도 생각해 본다면, 가급적 여러분이 앞에서 읽어봤을 거야. 신의측 같은 거는 함부로 전면으로 내세우는 거는 그렇다. 좀 그건 어찌어찌 할 수 없어. 지금도 어찌어찌 할 수 없어 썼다고 볼 수는 있지만, 나는 그냥 곧바로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이론 갖고 다이렉트로 적용할 수 있으면 하되, 라고 해서 신의측을 좀 수차적으로만 생각해 본다면, 이 경우는 신의측 끌어들이지 말고, 소송경제라는 인형 끌어들이지 말고, 그냥 임의적 당사자 변경을 허용했으면 어떻겠느냐. 일반적인 학설도 임의적 당사자 변경을 허용하자라고 하는데, 내가 그런 입장에서 이런 판례를 보고 이런 경우가 임의적 당사자 변경을 허용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거다 라는 취지로 평석을 했던 것을 문제화했어요. 그러니까 이해되겠죠?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래서 9-9에 대한 설명이 그렇게 되는데, 이 앞에서 보면 임의적 당사자 변경을 학설은 인정하는데 그 학설 인정의 법적 성질은 첫 번째 소외 변경으로 이론 구성하는 입장, 877년을 보면 복합 행위설로 이론 구성하는 입장, 특수 행위설로 이론 구성하는 입장 등의 학설들은 있어요. 그런 학설 등이 있으니까 그 개념에서 알 수 있을 거예요. 소외 변경설은 우리가 262조에 소외 변경의 대칭에서 객체의 변경의 대칭에서 이 주체의 변경으로 이론 구성하려는 입장이고, 복합행위설은 조문에 없는 것을 왜 갑자기 소외 변경이라는 객체의 변경을 끌어쓰면서 법적 성질을 잡으려고 하느냐? 그렇지 않다. 이거는 신소를 제기하고 구소에 취하라는, 즉 신당사자 이 신소의 제기와 구소의 취하, 그러니까 이 판례 사안도 그런 형식을 취했어요. X 주식회사를 추가하고 갑이 소를 취함으로써 이제 자기는 빠져나가는 형태를 취했고, 피고가 소취하에 대해서 동의를 해줬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런 식으로 복합행위로 구성하는 입장이 일반적이고, 한편 소수적인 또 입장 중에 세 번째 특수행위설, 이거는 이 자체 소의 변경에 대칭돼서 이 자체 당사자를 변경한다는 하나의 어떤 특수행위로 보자. 복합행위설은 그것을 기존의 개념을 끌어써서 신소의 제기와 구소의 취하라는 기존 개념을 복합해서 성질을 포착하려고 하는데, 세 번째 특수행위설은 이런 하나의 행위를 특수한 어떤 행위로 하나의 설정하려는 법적 성질, 그런 입장이 있는 상황을 설명을 했고, 판례는 일반적으로 임의적 당사자 변경을 허용하지 않고 다만 조문에 있는 임의적 당사자 변경적인 상황은 이런 상황이 있다라는 것이고, 하여튼 나는 이 사안에 있어서 임의적 당사자 변경을 인정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이 경우는 그다지 원고의 필요성과 피고의 어떤 공백적인 방어상의 불이익이 없고 나름대로 필요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임의적 당사자 변경을 인정할 수 있는 상황이다. 굳이 소송 경제나 신의 측까지 끌어들이면서까지 허용한다라는 것에 그 부득이 그렇게까지 갈 필요 없지 않은가가 내 생각에 이해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질문하세요.